경제 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은 정말 축제 분위기인데 그 이면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과 월스트리트 거물들의 섬뜩한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터질 것 같았던 그 이란 위기가 어떻게 갑자기 잠잠해졌는지, 그리고 또 동시에 왜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마법의 숫자가 거론되는지 그 배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조각들이 지금 미국 행정부가 걷고 있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랑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네, 정말 일촉즉발이었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브레이크요? 네, 첫 번째는 주변 나라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뜯어말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같은 중동의 핵심 국가들이 미국 측에 이건 정말 안 된다, 후폭풍이 감당 안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했죠. 그 나라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죠. 아, 이스라엘까지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가장 강경해야 할 동맹이 오히려 말리고 나선 거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전면전으로 벌어졌을 때 이게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외교와 주변국들의 압박이 첫 번째 브레이크였다면 두 번째는 뭔가요? 바로 미국 내부의 여론입니다. 최근에 그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네. 미국 유권자의 무려 70%가 이란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걸 반대하는 걸로 나왔어요. 70%요? 와, 이건 뭐 거의 국민적 합의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특정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지지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 다른 이슈랑은 좀 다르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문제 같은 경우는 당파적으로 의견이 확 갈리거든요. 그런데 이란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죠. 외교랑 국내 여론,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행동을 멈추기엔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세 번째 브레이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유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 문제죠. 중동에서 뭔가 터지면 국제 유가는 즉각적으로 로켓처럼 솟구치잖아요. 그렇죠. 바로 반응하죠. 실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자마자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과거 연준 보고서를 보면 유가가 10% 오르면 그 충격이 무려 2년, 그러니까 8분기 동안 소비자 물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아, 단순히 그냥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에너지나 식품은 물론이고 그런 변동성 큰 품목을 뺀 이른바 근원 물가까지 끌어올려 버립니다.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는 현 행정부 입장에서는 유가 급등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주변국의 압박, 압도적인 국내 반대 여론, 그리고 유가 급등이라는 경제적 현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일단 극한불을 끈 셈이네요. 네, 어느 하나원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의 소강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리스크가 잠잠해진 이유 중 하나가 유가 안정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인 AI가 바로 그 유가, 즉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네요. TSMC 실적은 굉장했지만 이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TSMC 실적만 보면 AI 붐을 거품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힘들어요. 그쵸, 실적이 너무 좋았죠. 네, 매출, 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AI 칩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잠깐만요. 시기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회장이 찬물을 끼얹었다고요? 그것도 전 세계 거물들이 다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요. 바로 그래서 더 주목을 받은 거죠. 레리 핑크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지목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10년물 국채금리 5%. 5%요? 네.
만약 이 금리가 5%를 넘어 5.5% 구간까지 올라가면 주식시장 전체의 가치가 재조정, 즉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맞을 수 있는 핵심 기준선이 될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5%.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니까 더 무섭게 들리는데요. 아니 근데 5%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걸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국채금리는 모든 투자의 가치를 끌어당기는 중력 같은 거거든요. 아, 중력이요? 네, 5%라는 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 아무 위험 없이 연 5%를 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중력이 강해지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할 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아하, 안전하게 5%를 버는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주식을 하냐 이런 심리가 퍼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미래의 꿈과 기대를 먹고 자라는 기술주들은 이 강해진 중력에 훨씬 더 세게 짓눌리게 됩니다. 미래 이익의 가치가 현재로 끌어올 때 훨씬 많이 할인되니까요. 5%는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기업과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시작되는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3년 가을에 금리가 5%에 근접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다들 패닉에 빠졌었죠. 레리 핑크는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행 연습을 한번 했다고요.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모두가 AI가 경제를 살릴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열되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레리 핑크가 지적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망 깔고 구리 같은 원자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막대한 투자가 원자재 수요를 폭발시키고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AI의 발겉면만 보고 이 부분을 관과하고 있다는 게 레리 핑크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국채 금리를 그 위험한 5% 수준까지 밀어올릴 수 있는 변수가 AI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말고 또 있을까요? 뭔가 더 직접적인 방아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워싱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이요.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가 아주 날카로운 보고서를 냈어요. 만약 연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아, 연준의 독립성이랑 국가 신용 등급이 직접 연결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IMF 총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피치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지금 당장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워낙 굳건해서 괜찮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정치화된다는 명백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땐 거의 기계적으로 등급을 내릴 거다. 이렇게 강력한 레드라인을 그어준 셈입니다. 더 이상 선 넘지 말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인데요. 그런데 만약 실제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그게 곧바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 나라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더 높은 이자,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죠. 당연하겠네요. 특히 1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그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 국채를 팔려는 움직임을 만들고 그게 또 금리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처음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란의 군사 문제, 실리콘밸리의 AI 축제,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 싸움이 결국 10년물 국채금리 5%라는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조각들이 합쳐지면 대체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 건가요? 자,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1단계,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시장이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판단합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시장의 충격이 엄청나겠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2단계, 피치가 경고했던 대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합니다. 그리고 3단계,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충격에 더해 앞서 말한 AI 붐이 일으킨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4단계, 10년물 국채 금리가 레리 핑크가 경고했던 5%의 벽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주식시장의 광범위한 리프라이싱, 즉 대폭락이 현실화되는 거죠. 이것이 현재 시장에 화려한 이면에 숨어있는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단순히 주가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 특히 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날 테니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행정부는 주택 구입 여력을 어떻게든 높여주기 위해서 2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모기지 담보부 증권, 즉 MBS를 사들여서라도 금리를 억지로 낮추려는 상황이거든요. 그 MBS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일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시중은행들이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들을 한데 묶어서 만든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정부가 직접 사준다는 건 시장에 돈을 풀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직접 끌어내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국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 목표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금리의 기준점이죠. 네. 한쪽에선 금리를 내리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신용등급 강등 같은 문제로 기준이 되는 금리가 폭등해버리면 모든 정책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건 정책 실패를 넘어서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같은 정치적 압박은 하더라도 연준의 독립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겠군요. 그게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일이 될 테니까요.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선을 넘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봐야죠. 결국 현재 시장은 AI라는 거대한 기대감과 금리 급등이라는 잠재적 공포 사이에서 아주 복잡한 항해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리고 그 키를 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분기 실적이나 경제 지표만 열심히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워싱턴의 정치적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거시경제와 정치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그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예기치 못한 결과를 알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미국의 정책에서 비롯되는 여러 위험 요인을 짚어봤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대만 사이에 새로운 관세 협정이 체결되고 TSMC가 애리조나에 막대한 추가 투자를 약속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역시 극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곱씹어 보실 마지막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한 국가의 경제적 힘은 자국의 정치적 안정성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통합되느냐에 따라 결정될까요?